1967년부터 봤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전 세계 경제, 정치, 군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와 2차 세계대전까지와 그 이후에 패권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요. 통화도 파운드에서 한 20-30년 동안 혼란의 시기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S 달러 패권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런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내리면서 무역 분쟁도 미국과 소련이었냐,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었냐, 그 이후에 미국과 지금 중국이냐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자고 제가 갖고 왔는데 설명드린 대로 가장 먼저 통화 부분을 보면요. 파운드 패권 시대가 1800년대 초반부터 한 100년 유지됐어요. 1900년, 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러다가 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면서 영국이 근본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를 금에 딱 묶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기준으로 다 맞춰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 파운드 패권이 끝나요. 그 이후에 이제 통화 차원에서 보면 혼란의 시대가 오죠.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막 그냥 저도 지금 존 메이나드 케인즈 책 읽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케인즈라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나와서 그 고전학파들이 야 인비저블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나중에 알아서 다 잘 돌아갈 거야. 그러더니 전쟁 터지고 망가졌어요. 1929년도에 미국 경제대공황 오고 막 이런 것들 겪으면서 케인즈라는 사람 아니야. 사회 자본주의가 부작용이 많아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 유발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혔죠. 그러면서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1945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을 만들고 근본이제 다시 실시하고 IMF 설립하고 근데 뭔가 감이 오시죠. 뭔가 IMF, 세계은행, 브레튼 우즈 뭔가 좀 이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달러가 와서 이제 패권 통화,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 시대를 1945년도, 47년도부터 보통 보거든요, 학자분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에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1971년도부터가 실제 그 미국의 달러가 진짜 패권을 구사했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1년도는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75년도에 1, 2차 오일 쇼크 있었고 킹스턴 체제, 달러 기축통화, 금공정 가격 폐지해버렸고 2차 오일 쇼크 있었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US 달러가 명실공히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이제 돈 가지고 이 유동성을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통화의 패권 시대가 달러 패권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이제 그러면 시장 경제가 쫙 펼쳐지고 WTO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가 도입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 도래했어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무역해. 다른 무역 강자가 떠올라요. 그럼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싸우는 게 이제 미국과 소련의 무역 전쟁, 조육과 군비 경쟁이 있고요. 기술 수출 규제하죠. 잘 보세요. 당시에도 이미 기술 수출을 서로 규제했습니다. 근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8월 16일, 18월 9일 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칩스 액트 통과된 거 아시죠? 칩스 액트의 문자가 뭡니까? 반도체 핵심, 정보 군사 분야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한테 절대 주지 마 이거잖아요. 이 패권 싸움이라는 거는 그냥 군사력으로 내가 천조국이니까 내가 이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하나를 딱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을 때 끝나는 게 패권 싸움입니다. 그 큰 수준에 있다는 거고 그때부터 이미 기술 수출 규제가 있었고 몇 년인가요? 이게 지금 1981년도부터니까 한 30년, 40년 있다가 지금에도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미국과 일본이 무역 경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슈퍼 301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때인데 세게 때려맞고 되게 힘들었던 플라자 합의는 뭐랄까 아실 거고 참고로 혹시 모르실까봐 플라자 합의는 1967년대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미국 말을 잘 들어서 일본이 미국이 키워줍니다. 베트남 전쟁했을 때 군수물자 생산기지를 일본에 지었거든요.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죠.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면서 전 세계 수출 시장을 석권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방졌던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하와이 땅 다 사.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도쿄 부동산만 다 팔아도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단칸 세대들이 부를 직접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손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열강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 5개 국가 재무장관 회의를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니다. 일본 불러다가 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저금리를 유지하면 되니? 엔화값 그렇게 싸게 하는데 올려. 1년 있다가 정책금리가 자그마치 125%가 올라요. 그리고 엔화값이 2.5배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91년도부터 일본 부동산법을 붕괴되죠. 91년도에 소련 붕괴된 거 아시죠? 이따가 언급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패권이 변해왔고 무역전쟁, 통화전쟁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그러다가 일본을 딱 꺾고 나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미국이 중국을 2001년도에 시장 체제로 도입을 시킨다. 이 오타가 있는데요. WTO에 중국을 가입을 시켰어요. 2001년도에. 그때부터 중국이 매년 경제성장 2자릿수 중반 이상을 부과합니다. 2010년도에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중국이 미국의 GDP의 40.4%가 돼요.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됩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때부터 중국을 컨트롤하려는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중국 GDP가 미국의 61%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7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 관련해서 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2008년도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원유 생산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무슨 혁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쉐일 혁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쉐일이 뭔지 아시죠? 땅 밑에 쉐일층이 있습니다. 조그만 자갈하고 모래에 쌓이는 가스 형태로 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쉐일층은 굉장히 다 깔려 있어요. 미국에서만 쉐일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35년 전부터 쉐일가스를 빼내려고 보니까 리터당 생산 비용이 한 3,400불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팔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쉘이라든가 이런 정유업체하고 교수들, 수학문들 모여서 35년 동안 기술 개발합니다. 어떤 기술을? 수압파쇄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 수압파쇄법이 리터당 생산 비용 당시에 70불에서 80불 됐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리터당 70불, 80불이면요. 그 사막에서 그냥 파면 나오는 원가 한 20불 되는 사우디,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바다 깊은데서 파내는 게 한 7, 80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 얼음 땅 떼갖고 막 파야 되는 게 리터당 평균 에버리지 코스트가 한 50불에 70불이라고 해요. 그 정도면 생산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항상 골치 아팠던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을 끝낸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경제적인 패권이든 군사적인 패권이든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한 50년은 더 세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중국 때려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합니다. 그 법안을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따 나올 2018년도 8월 9일, 8월 16일 날 대통령이 승인해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뭘 하나 할 때 그냥 트럼프를 여러분께서 각인하셨기 때문에 그냥 미국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고요. 작년 12월 15일 날 통과된 IIJ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라고 해서 이를테면 요약이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전부터죠. 경제 대공황을 겪고 나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라는 것에서 인프라 투자하면서 총수를 불러일으키고 경제를 부강하게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댐, 도서관, 병원, 관공서 건물들이 한 번도 레노베이션이 된 적이 없고 물론 레노베이션을 했겠지만 새로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보면 굉장히 나쁘게 있다고 해요. 그거를 새로 싹 갈아엎자는 게 IIJ법이에요. 그와 연장선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패권하고 너 나한테 안 하면 중국하고 하면 너 우리랑 장사 못해 이런 법이 칩스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게임은 누가 이길지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되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중국 하나 놓고 미국이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나토는 잘 아실 거고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 이런 애들이 다 군사동맹, 첩보동맹, 안보동맹입니다. 참고로 오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 오커스의 시초가 2차 세계대전 때
냉전 때 영국과 미국이 통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전화하면 전화하는 거 다 따잖아요. 요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CIA 이런 데서 감청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동맹이 발전해서 발전한 게 오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기 몰라도 아마 중국하고 관련한 패신, 인터넷, 이메일, 통화는 다 감청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지만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실제 동맹 협정서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그 다음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까 소개드렸던 칩스포, 반도체 동맹, 일본, 대만, 한국, 미국. 전 세계 반도체 요 4개 동맹이면 옴짝달싹 못하게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거든요. 군사, 첩보,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 금융 동맹까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맹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 그 전략보고서에 딱 써 있습니다.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발전과 보호를 적극 지원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럴 것이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 보십시오. 국방비 지출 규모인데요. 이건 워낙 많이 거론됩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1년 국방 지출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1000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원래는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미국보다 덜 되는 거거든요. 최근 거 살펴보니까 2위부터 14위까지 합쳐야 미국 국방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술 개발에서 라이센스하고 왜 우리 핸드폰 팔릴 때마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것처럼 그런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124조다. 그러니까 1, 2, 4 빌리언이니까 뭐 한 60조 되겠네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어디죠? 삼성전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4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2위의 시가총액만큼의 규모를 미국은 가만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패권 싸움은 누가 뭐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수가 워낙 탄탄하고 또 중앙 집권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위는 누가 있느냐는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어떤 뭐 지들끼리 좀 분란이 있고 싸우고 거기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IIJ법이라는 거 소개해드렸죠. 제2의 뉴딜 정책이라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물가 상승 해소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첨단 산업을 주도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 산업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가 뭡니까? 환경오염, 탄소 감축,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전기차도 각광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공교롭게 여기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오염과 관련된 발전된 기술 시장을 석권하자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지입니다. 반도체법이야 워낙 설명드렸으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뭐 친미주의라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하나의 정책을 펴거나 상대 국가하고의 어떤 그 컨플릭이 있거나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애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빈틈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규모만 보시겠습니까? II 법에서 향후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게 1.2조에서 1.7조 달러예요. 한 2천조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만 해도 7,400억 불. 반도체 법안 2,800억 불. 이게 2023년 이후부터 매년 투자된다는 거고, 얘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2023년 빠르면 2024년부터는 거의 한 300조 이상의 돈이 미국 인프라나 선진기술 개발 패권을 확보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가 경쟁력 제고될 거고 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나 산업의 성장은 더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지가 이런 거거든요. 이건 상식인데 왜 장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라고 보냐면 여러분 이런 의구심 가져보셨죠?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조항을 제가 다 봤습니다. 8만 4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 안에
51,700번 조항인가 우라늄 산업까지 지원 육성하자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야 될 법안인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성이라는 것도 남아돌아서 그냥 쓸데가 없이 남아돌면 그게 인플레이션에 아주 악이 되는 유동성입니다. 근데 남아도는 유동성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생산시설을 넓히는 데 투자를 하거나 도로를 깔거나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를 하면 그건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산이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것은 남아도는 돈 중에 유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프리 캐시플로우. 그런 돈들을 세금으로 다 걷어갖고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억제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똑똑하진 않지만 그 엘리트들 막 띵크탱크들 이런 친구들이 그냥 대충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술이 수혜를 받을 거냐? 어렵지도 않아요. 환경 관련한 거.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더 심해지고 올해 이번 달에 전 세계 인구 80억 넘은 거 아시죠? 발표된 거 보셨죠? 2000 몇 년 있으면 100억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따가 넘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그 농산물, 특히 저희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농산물 밀수확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농산물 관련한 에그리테크라고 하거든요.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뜰 거고 자동화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는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효율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충전도 4시간 할 거 한 1시간에 끝내야 되고 완충했을 때 4시간 갈 거 한 10시간 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희귀 광물이라는 건 히토류, 보통 히토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are Earth Element인가 뭐 RE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 그리고 여기 AM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토메이션 모빌리티 로봇입니다. 아까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 노동력이나 싼 제품을 그냥 중국이나 이런 데서 조달했던 거를 조금 더 비싼 데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물가나 금리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딴에는 이 비용, 인상된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도하시는 대로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테마가 앞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야 워낙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핵심인 건 이건 이제 시크리컬하게 가격이 좀 빠졌다 올랐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 기존의 에너지가 석탄 에너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 에너지를 워낙 한 반세기 동안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졌어요. 그럼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찾자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력 이 중에 한 단위 전기 생산할 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원자력.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시설을 막 하면서 관련된 노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숫자가 제일 적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이 원자력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공교롭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면 기존 에너지 시설에서도 원래 그 외 아마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그쪽 일하시는 분 워낙에 잘 아실 텐데 기존 에너지 전달 체계라든가 이 디스트리뷰션 분야에서는 일방향으로 에너지를 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낭비되고 날아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저장하는 시설도 생기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는. 이를테면 에너지 효율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그리드 또는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이 되게 리더십을 갖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부채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가의 부채 얘기할 때 뭐 가계가 빚이 얼마냐, 기업 부분이 얼마냐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볼 때 국가 간의 판단을 할 때는 한 국가의 전체 부를 판단해야 돼요. 총 부채를 구성하는 거는 민간 부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일반 가정에서 따로 빚내는 거, 기업 영위하면서 내는 부채, 기업 부채, 정부가 내는 부채, 이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민간 부채를 합쳐야 총 부채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총 부채 사이즈, 이 그래프는 2015년자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서치해서 최근 거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추세는 비슷하니까 한국만 같으면 2015년도에 218%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천조 되거든요. 2천조 대비 218%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일본. 당시에 405%, 지금 한 440%라고 해요.
최근에 일본 거의 많이 간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 부채가 많고 빚이 많다는 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반면에 한 100%대 정도가 안전한 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 나라가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만, 브라질, 인디아, 남아공, 터키,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 중에 국가별로 보자면 내년 이후에 투자 유망 종목이 반드시 두 군데는 나옵니다. 최근에 유능한 전 세계 리서치 기관 운용회사에서 가장 많이 내년에 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인도예요. 얘기가 딱 그죠. 또 하나는 각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갔냐 빠졌냐, 단기 외채 규모, 빚이 단기로 갚아야 되는 도래하는 빚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는 건데 이리 갈수록 빚이 없다는 거고 이리 갈수록 빚이 많다는 겁니다. 통화 가치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 정도에 있는 국가들이 투자 유도하고 있죠. 보시면 한국 국가죠.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디아. 대충 최근에 많이 추천했던 국가 보이시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혁신과 생산성의 문제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마진율은 축소될 거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든 이 마진을 다시 마진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혁신이요. 듣도 못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혁신이 아닙니다. 180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13세기, 14세기에 항상 산업이 보면 양모, 우리 옷 만드는 직물 있잖아요. 이 산업이 항상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유럽에서도 있어요. 유럽 당시의 직무 기술은 네덜란드 북극해에 있는 벨기에였던 것 같은데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가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업을 믿거냐 내거냐 싸운 게 영프랑스 100년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위주의 유럽 본토에서 워낙 막 전쟁도 심하고 이러니까 벨기에의 그 양모 기술을 가진 진짜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다 도망가서 이주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양모 기술자들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통은 영국이 프랑스한테 100년 전에 졌다 그러는데 역사를 다시 쭉 보다 보니까 진짜 획되는 거예요. 양모 근간을 싹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시에 농토를 실제 양 키우는 목장으로 바꿔가지고 쌀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양모 기술의 패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영국에서 오는 양모 기술을 유럽에다가 배포해서 그 소매, 도매 시장을 석권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고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라는 걸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 와중에 튤립 사태 기억나시나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몇만 프로 막 올랐다가 다시 망하고 이게 그런 스토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국이 유럽의 전 세계 처음에 어떤 산업혁명의 시초인 양모 산업을 석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공했던 건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은 다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그냥 개인이 그냥 저 농장에서 따로 해갖고 그냥 그 보부상을 통해서 팔고 이러다가 영국이 눈을 딱 뜬 거죠. 이거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창고건 이 디스트리뷰션 하는 공장이건 이런 걸 일원화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쫙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당시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경제 아시죠? 이것도 다 혁신입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게 혁신이에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이미 이제 레드오션 산업으로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존이 되게 떴던 이유가 그냥 배달만 하는 회사였다가 배달도 로봇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혁신이지만 생산부터 AS까지 하는 회사를 버티컬 인수합병을 다 마무리해버리면서 아마존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혁신입니다. 기술 개발도 혁신이고 이런 혁신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는 이 혁신 생산성과 관련된 유명한 썰로우 교수라는 분이 1987년도에 생산성 역설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논문에서. 내용이 뭐냐면요. 혁신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분배와 편중 또는 신기술 변화의 수용의 시차 문제로 사회경제의 재구조화와 생산성 총량의 일시적인 하락을 수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기술이 딱 도입이 되고 혁신이 딱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편중이 심해져요. 왜냐? 그 혁신이나 생산성을 처음에 주도했던 회사로부터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주도할 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5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건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에서 한 10년 정도 터울을 딱 두고 사회나 경제 구조가 바뀌어요. 서서히. 새로운 혁신이나 생산성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걸 제가 그래프로 구현한 게 뭐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도 저축대조합 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전국의 저축은행 같은 데가 한 1,500개 정도가 줄도산 났던 큰 위기가 있었고 10년 있다가 1990년대에 무역적자 확대가 돼서 WTO 체제가 도입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가 되죠. 10년 있다가 2000년도에 닷컴버블 붕괴된 거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대 위기는 아니었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공식화가 돼요. 그리고 2020년대 팬데믹이 딱 옵니다. 뭔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으시죠? 그 시기별로 요 곤색 그래프가 US의 GDP 성장률이고요. 빨간 게 미국의 실업률이고 이 초록색, 밝은 초록색이 R&D 투자 규모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만 있습니다. 성장률이 한번 쫙 꺾여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기가 한번 딱 올 때 그 기간 동안 R&D 투자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죠. 그 위에 반드시 경제는 다시 성장 회복을 합니다. 이 패턴이 1980년대부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었어요. 요번이 5번째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거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셔도 됩니다. R&D 투자의 규모가 맥스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였죠. 그런데 과거에 비슷했어요. 이 정도 성장했고 이 정도. 그런데 2010년도 중반부터 미국에서만 볼 때 R&D 투자 규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과거의 사이클에 대비해서 거의 더블, 트리플 정도 되는 R&D 투자가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팬데믹 때문에 또는 올해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뭐 경기 침체니 주식시장 빠진 건 당연한 거고요. 위기가 있다고 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체제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씩 변혁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경제가 성장하는 폭이 대충 산술적으로 이 정도였으니까 다음은 얼마나 될 거냐?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저희는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슬로우다운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슬로우다운이 되더라도 침체가 오더라도 주식시장은 따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도 주식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정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페드에서 피벗하고 분위기 올리면 또 시장 올라갈 겁니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주도주가 항상 바뀔 것이고 주도 업종이 바뀌고 그래 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업종들이냐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 로봇공학. 저희는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8개로 구분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커머더티, 상품, 헤지펀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8개 자산군을 각각 자산군별로 해당하는 운용 전략을 39개로 구분을 쭉 해요. 그래서 그 39개에 해당하는 ETF가 미국 시장에 3,000개 있고 전 세계에 14,000개 있거든요. 저희는 미국 시장이니까 3,000개 중에 규모 안 되는 거 털고 뭐 안 되는 거 털고 해서 300개 정도를 매달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300개 중에 아까 말씀드린 39개 운용 전략에 해당하는 평균 5개에서 한 10개 정도 ETF들을 쭉 속된 표현으로 나래비를 시켜서 매번 리밸런싱을 하고 후보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두 사람은 매크로 분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용을 할 때 기업 단의 조사를 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이 있고 큰 경기의 흐름 또는 미국의 패권, 국가 간의 어떤 관계 큰 흐름을 보고 밑으로 타다 들어가는 탑다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매크로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매크로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바텀업 대비 뭐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바텀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RA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저도 에너지 해봤지만 근데 매크로 분석을 하게 되면 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ETF를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크로 전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올해 뭐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성과가 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철저하게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 이게 보통 하우스들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거 절대 투자 안 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운용을 할 때 막 사고 팔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11월 오늘 현재까지 한 1년 운용을 했는데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펀드 하나에 100개 종목을 갖고 있을 때 1년 동안 회전율이 100%라고 하는 거는 100개 종목을 한번 싹 새 거로 갈아치웠다는 거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 4개의 평균 회전율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4개 중에 6개 종목 갖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별로 한 2개 종목만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되게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 말은 누적적으로 쌓이는 운용 부대 비용이 아껴진다는 얘기고 시장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악까지 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의도치 않은 변동성을 줄이겠다.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가 자산군 8개로 구분하고 각 자산군별로 39개 운용 전략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자산군의 분산이 되고 운용 전략 간에도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응력이라든가 수익률의 패턴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뭐 앞으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